부경대학교 이윤태 교수입니다. 제가 다리가 불편해서 동서대학교 김홍배 학생으로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훌륭한 제 컨퍼런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기획하고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정강훈 목사님도 정말 부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시간이 기록하는데요. 이 세션에 윤창현 교수님께서 저희 세션의 사도방문을 좀 길게 발표하라고 해서 시간을 조금 여유있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하실 분 김영준 부회장님, 그리고 석창규 웹캐시 회장님, 이기한 대한금융대학 원장님, 김영재 부산대 교수님, 그리고 김성주 BK 선사장님, 그리고 김홍배 학장님, 정성화 상무님 먼저 이렇게 단상으로 좀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자세한 소개를 드리기 전에 먼저 순서대로 기조 발표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딜로이트 컨설팅 코리아의 부회장이신 김영준 부회장님께서 핀테크의 태동, 앞으로 프로스펙트에 대해서 컨설팅적인 시각을 가지고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웹캐시 그룹이라고 핀테크 기업들을 서비스하는 플랫폼에 대한 솔루션을 가지고 계시는 석창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석 회장님 프로필을 보고 정말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부산에 핀테크 기업이 이제 거의 없는데요. 어떻게 하면은 이제 웹캐시 그룹 같은 경우에는 벤처 기업으로서 시작해서 데스밸리 지나서 이제 성장까지 한 성공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자리는 없지만 어떻게 죽음의 계급을 뚫고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나 이런 성공 스토리를 따로 좀 더 추가해서 말씀을 주시자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먼저 김영준 부회장님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준입니다. 저는 핀테크를 금융 디지털 시대의 기업별 기업체라는 개념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단순한 금융의 활성화, 신규 비즈니스 차원이 아니라 조금 더 크게 보면 이 아날로그 질서가 자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이제 각 분야에서 무너지고 있고 새로운 질서가 형성이 되는데, 그 디지털 신질서라고 표현하고 그것이 이제 어떤 양상을 보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그냥 개념론인데요. 사실 우리가 이게 소위 아날로그 질서입니다. 중심이 있고 허브가 있고 이제 흩어져 나가는 주변이 있고, 이 중심을 경유해서 다스리는 소통을 하는 이런 구조고, 이건 뭐 그냥 디지털의 그냥 개념론인데, 아무튼 은행은 기본적으로 아날로그 네트워크에 기초한 비즈니스죠. 아날로그 네트워크입니다. 그 법정 통화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핀테크와 암호화폐가 넘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공중파와 CATV, 위성방송, 공중파의 퇴조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1인 미디어 유튜브 블로그로 지금 살살 권리기를 밀어나고 있다는 건 아실 것이고,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풀타임 워크라고 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규직의 개념의 스틱 이코노미라고 해서 소위 글로벌 노동시장에서 가장 큰 흐름은 자발적 비정규직의 급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일하는 방식 자체를 볼 수가 없고, 자동차 자체도 이제는 스탠드얼론 카에서 커넥티드 모빌리티라는 개념으로 넘어가는데, 그 중에 핀테크가 상당히 이제 중심에 있다, 그런 말씀이고요. 이 아날로그와 디지털 시대의 기본적인 개념은, 아날로그 시대는 사실 기업 자산의 집합입니다. 토지노동 자본, 조금 더 해서 무형자산, 특허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디지털 시대는 기본적으로 알고리즘의 집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소위 이제 아마존의 경쟁력은 그 타고난 알고리즘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은행도 과거에는 사실은 몇 가지 시스템의 결합입니다. 지점망이 효과적으로 구축되어 있고, 크레딧 웨이팅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영업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이체할 수 있는 이체망이 가입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이죠. 하나의 자산들이죠. 지금은 이제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맞도록 또 파이낸셜을 제공하는 알고리즘을 누가 빨리 확보하는 개념으로 이제 가고 있다. 이런 개념이고,
폐쇄적 동물은 개방적 생태계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금융은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동물원입니다. 동물원 밖을 벗어나가려고 하면 지 아무리 똑똑해도 바로 가만두지를 않죠. 하지만 이제는 개방적 생태계의 경우에 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게 규제나 규율의 개념, 이런 그리고 플레이어들이 시장을 보는 관점도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정도로 할 수 있겠고요. 이건 제가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질서가 변화가 되면 금융에 있어서 새로운 흐름이 나옵니다. 다 아시는 대로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면서 1750년 전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은행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했고요. 1880년에서 90년 사이에 미국의 철도 부설 붐이 일어나면서 회사채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산업시대가 쭉 오다가 정부화 시대는 다 아시는 대로 사기꾼이라고 이야기는 되어 있지만 사실은 평가는 굉장히 엇갈립니다. 이 마이클 밀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1990년 2월 말에 타임의 표지 모델에 나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크본들을 약간 상당히 좀 사기성이 있도록 발행해서 문제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기소가 되어서 결국은 이제 막대한 벌금을 내고 그냥 기소되지 않는 선에서 풀려나오고 그 이후에서는 이제 금융계에서 완전히 은퇴하는 조건으로 나왔습니다만 제가 이 사람을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그 유명한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그 정말 위대하다고까지 할 수 있었던 미래학자가 권력이동에 이렇게 쓰는 이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마이클 밀켄은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경쟁력을 지원하여 정부 산업으로의 권력이동을 촉진하는 데 공헌하였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1970년, 80년대 기존의 은행들이 주로 철강, 자동차 이쪽으로 전부 다 자금을 공급하고 있을 때 소위 실리콘밸리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휴렛 패커드 이런 회사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는데 도저히 자금을 조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이 마이클 밀켄이 소위 말해서 거기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정크본드라고 하는 개념을 창안해내가지고 거기에 자금을 공급하면서 사실 오늘날 실리콘밸리의 바탕을 만들었다라고 엘빈 토플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점에 있어서 이제 이 소위 정부가 일시기가 끝나고 디지털 시대에서는 또 오히려 다른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럼 디지털 시대의 가장 상징적인 것이 이제 암호화폐인데 암호화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다 상식이 되었으니까 많이 아실 겁니다. 근데 그 의미가 비트코인이 올랐다 떨어졌다 이더리움이 앞으로 어떻게 가냐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소위 말해서 문명사적 의의는 거의 원칙 이동이 있다는 거죠. 사실 원칙적으로 그 부라고 하는 것은 원시 시대에는 폭력입니다. 폭력. 왜냐하면 잉여가치를 만들려면 이거는 어렵기 때문에 공격에서 뺏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산업혁명이 되면서 소위 토지 노동 자원을 결합해가지고 어떻게 생산 설비를 만들고 부가가치 높이는 쪽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정보화 혁명의 시대 보면서 소위 IT 혁명을 누가 얼마나 많이 가져가느냐는 쪽으로 이제 중심이 이동이 되었는데 이것의 어떤 정점을 하나 보여주는 게 암호화폐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 암호화폐의 의의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암호화폐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하나하나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 개념인데요. 그래서 화폐 체계는 다 아시겠지만 금융 쪽에 계시니까 굉장히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고 거기서 오류가 나서도 안 되고 약간의 오류가 나면 전체적인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지는 굉장히 프레자일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암호화폐는 진짜 말 그대로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이 깔리고 그 다음에 디바이스를 개인이 고성능 디바이스를 만들게 되면서 소유하고 활용하게 되면서 소위 어떠한 형태의 국가 권력, 어떠한 형태의 국제기구가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들어서 어떤 그 시스템을 구성을 했는데 이것이 화폐를 대체해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투명하고 아주 효과적으로 운용이 되는 글로벌 화폐 시스템이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본래에서 국가 권력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화폐이기 때문에 이 화폐를 사실은 쉽게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시스템 자체로서는 사실 국가 화폐를 대체해도 무방할 정도로 이미 완성도가 높아져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이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이제 아날로그 시대의 이 중앙집중형 권력 구조가 상당히 약화되거나 붕괴되고 디지털 시대 부사적 자율적 질서로 이행되는 과정에 있다는 걸 상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그런 면에서 이제 사실 엘빈 토플러의 권력이동에서 1990년이죠. 권력이동 나온 게 그때 이미 디자이너 화폐라는 개념으로 어떤 화폐가 기호화되고 그 기호가 디지털 데이터화 되면서
글로벌 금융 화폐 시스템이 출현할 거라는 걸 예측했던 대목이 있습니다. 자, 그 금융 서비스의 개념인데요. 뭐 요즘 이거는 제가 길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저희 딜로이트하고 세계 금융 포럼이 이제 금융 서비스 미래 전망을 2년째 간 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존의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변해 나가냐는 조금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전부 다 IT 기술에 의한 어떤 그 변화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것도 이미 상식이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이 페이먼트, 인슈런스, 디파짓, 캐피털 레이징, 인베스트먼트, 그 다음에 이제 마켓 프로비저닝까지 해서 전 영역에 걸쳐서 이제 변화가 이제 진행될 것이다 라고 이제 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제가 사례를 설명드린다고 보면 개념적으로는 이 사실 디지털리제이션의 핵심은 P2P입니다. P2P.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개인들이 서로가 연결이 되어서 사실 온갖 형태의 거래와 온갖 형태의 정보 교환과 서로 간의 상호 확정을 한다는 그런 개념인데요. 제가 그냥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만 두 개만 하나 말씀드리면, 오픈바자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2016년 4월에 출범했는데요. 이게 전형적인 블록체인 P2P 커머스입니다. 소위 말해서 여기는 아마존처럼 중앙에 서버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개인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면 정말 P2P 형태로 서버가 없는 상태에서 서로가 어떤 물건이 있는지 서로 확인을 하고 가입을 하게 되면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는데, 이것이 현재 아직까지 메인스트림까지 올라가 있지 않지만 기술적으로 전혀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아마존에 들어가서 쇼핑하는 것과 별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P2P라는 개념을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암호화폐도 P2P의 개념이죠. 그 다음에 이 브랜드 슈어런스라고 하는 말이 아시겠지만 소위 인슈어테크입니다. 소위 보험도 그렇고 금융은 기본적으로 리스크의 풀링이지 않습니까? 대출도 그렇고 어떤 한 사람의 그 리스크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도 그렇고 대출도 그렇고 끌어모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운용을 하면은 그 안에서 몇 명이 있어서 디폴트를 낸다 하더라도 전체는 무너지지 않는 그런 논리 구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소위 말해서 아날로그 시대의 구조인데, 이제는 그것이 그 개인의 리스크를 다 측정을 하고 거기에 맞게 수요공급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매칭이 되고 있다고 하는 개념인데, 프렌드 슈어런스는 개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어떤 특정한 개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직업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취미도 독서하고 음악 감상이기 때문에 별로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또 어떤 다른 B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도 직업도 굉장히 험한 업무고 틈만 나면 클라이밍하고 스쿠버 다이빙 하기 때문에 사고사고를 가능성도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맞춤형으로 보험이 디자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위 대수의 법칙에 따라서 리스크를 풀링해가지고 표준 프리미엄을 받아가거든요. 보험료를. 근데 이 브랜드 슈어런스는 그 개념을 이제 IT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각각 그 개인의 리스크가 굉장히 유사한 사람들끼리 적으면 수백 명, 많으면 수천 명이 모여서 그 그룹에 정확하게 소위 보험 자체를 디자인해가지고 보험을 들게 하고, 그리고 한 1년, 2년, 3년 운영해봤는데 리스크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 거기서 나온 잉여의 40 내지 50%를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형태의 개념이 IT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미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건 독일에서 출발했고 현재 보조로 이제 비슷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이야기를 했는데요. 현재는 핀테크라는 단어도 잘 안 쓰는 사람들도 많죠. 테크핀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워낙 테크 기업들이 많이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아마존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보다는 하나만 말씀드리면, 아마존이 아마존 프리미엄이라고 있습니다. 한 1년에 $100의 회원료를 냅니다. 그러면 아마존 안에 들어가 있는 넷플릭스에 대한 컨텐츠 같이 영화 중 공짜로 보게 하고요. 두 번째는 배송을 좀 빨리 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근데 아마존 서비스 프리미엄의 회원 수가 몇 명인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작년 5월에 최초로 그걸 공개를 했죠. 불과 한 5년 만에 아마존 프라임의 고객을 1억 명을 모았습니다. 1억 명.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1년에 $100억 돈이 그냥 순수하게 회원 가입비로만 들어오는 겁니다. 회원료, 연간 회원료로만. 이 $100억 캐시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물론 다른 데서 돈을 벌지만 플러스 그 엄청난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뭘 하느냐, 이제 금융으로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게 다른 것보다는 좀 모기지를 나오고 있는 걸 말씀드리겠는데요.
기본적으로 밀레니얼 세대, 미국에서 밀레니얼 세대가 세계 최초의 주택 구입을 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나이가 한 50대, 60대가 모기지, 집담보 대출 5억, 10억씩 하면서 인터넷 뱅크를 쓰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30대로 다르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사실은 이 사람의 담보 능력이 산수니까 그건 뭐 그냥 기계적으로 되는 거지만 이 사람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아마존의 트랜잭션 데이터만큼 풍부한 데이터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베이스로 해서 이제 리테일 뱅크에서 모기지를 들고 들어오면 사실 리테일 뱅크는 밖으로 보고 살기도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사실 이것이 이제 완전히 가시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산업 디지털 혁신의 핵심 요소는 뭐가 많이 들으신 거라서 또 길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플랫폼, 오픈 이노베이션, 데이터 엔터프라이즈, 고객 중심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픈 뱅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도 본격화되고 있죠. 사실 은행이라든지 이런 금융회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제3자가 가져가서 그것을 가지고 고객용 서비스를 개발한다든지 마케팅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유럽에서는 한 3, 4년부터 돌출이 되고 이미 연구 시장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개념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은행 혹은 금융회사가 갈 방법은 그 자신이 금융에 특화된 플랫폼으로 가거나 규모가 작으면 특정 금융 상품에 특화되어서 다른 금융 플랫폼에 얹혀지거나 아니면 특정 금융 상품에 특화해가지고 다른 일반 커머스 플랫폼에 얹혀지거나 하는 3가지 혹은 4가지 방향으로 살 길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 마무리인데요. 제가 뱅크 이센트라고 했습니다. 은행이 뭐 대표적이니까 이야기했습니다. 이 안에는 뭐 증권사들고 다 마찬가지로 들어갑니다. 근데 사실 그 아날로그 네트워크이죠. 과거에 사실 은행은 지점망, 그러니까 물리적 지점망을 깔고 그 다음에 결제망을 깔고 그리고 은행의 결제망은 사실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부산에서 돈을 보내서 서울에서 찾는데 여기에 일정 수준의 오류라도 들어가면 큰 문제가 생기겠죠. 또는 서울에서 돈을 뉴욕으로 붙이는데 약간의 문제가 생기면 큰 문제겠죠. 그래서 이건 아무나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결제망 자체가 다른 데서 도저히 들어올 수 없는 일종의 지급장벽 역할을 했는데 그 결제망 자체가 의미가 없어졌죠. 왜? 공개된 인터넷망에다가 무한기술만 뽑으면은 사실은 그런 형태의 결제망으로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은행 간의 국제 결제망 자체도 아시다시피 4년 전에 방글라데시 은행에서 한 5천만 불 북한 해커한테 틀렸죠. 가장 안정적이어야 할 은행 그 결제망 조차, 국제은행 결제망 조차도 틀릴 정도로 사실 그렇게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확인된 상황에서 은행이 갖고 있는 프리미엄은 사실상 없어졌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날로그 그 결제망, 아날로그 질서의 대변자였던 기존의 금융기관의 질서가 퇴조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뉴커머가 들어오는 거죠. 아까 커머스, 텔코, 모빌리티, IT 서비스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뉴테크가 이제 결합이 되는데 어쨌든 글로벌한 관점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밀레니얼 세대를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현재 아무튼 이 금융 산업이 디지털 시대에 어프로치하는 데서 가장 키워드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핀테크에 관련해서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이런저런 조그만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이나 이런저런 플랫폼 서비스는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런저런 규제 문제는 있지만 또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고객을 많이 모아 나가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이 판도를 뒤흔들 만한 형태의 핀테크 기술이 우리나라에서 나오기가 좀 어려운 구조이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또 그 여건적인 구조가 있지만은 사실 미국이나 이제 특히 미국 같은 데서 핀테크와 관련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 나오는 그 기업들이 나오는 걸 보면은 정말 기존의 그 리테일이라든지 커머스 뱅킹의 개념 자체는 물론이고 판도 자체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형태의 잠재력을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도 비교적 그 IT 기반도 좋고 비교적 이제 금융 쪽에 좋은 인력들도 많은 상황에서 단순히 핀테크를 단순한 서비스의 차원이 아니라 차세대 디지털 질서의 산업 주도권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훨씬 더 폭넓게 산업을 크게 보면서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그 슬라이드로 이걸 하면서 이제 끝내겠습니다. 저는 뭐 마키아벨리 군주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일반적으로 굉장히 군주론에서 오해가 많은데 저는 뭐 읽어본 바에 의하면 굉장히 그 인사이트가 많은 책인데요. 이 말씀만 하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군주론에 보면 변화의 시도가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 시도는 언제나 위험하고 어렵다. 구질서로부터 이익을 얻던 사람들의 손실은 명확하여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만 새로운 질서의 수혜자들의 이익은 불분명하기에 소극적으로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핀테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핀테크가 들어와가지고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키면 사실 기존의 금융회사들이 감당하는 손실은 굉장히 큰 것이죠. 하지만 핀테크가 들어오면서 새로운 시대의 소비자들이 향유할 수 있는 이익은 사실 아직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반대는 조직화되어 있고 찬성은 비조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를 좀 약간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이 타다라고 하는 회사를 둘러싼 택시 조합과 타다라고 하는 신규 서비스를 둘러싼 논쟁에서 많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는 조직적이고 적극적이지만 찬성은 비조직적이고 소극적입니다. 저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비즈니스 드라이브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이제 정책 당국자들 혹은 또 규제 담당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당히 좀 깊이 생각하고 이 밸런스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핀테크 비즈니스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생각을 좀 많이 하게 하는 그런 화두를 던졌습니다. 마이클 밀컨 제가 이런 관점을 생각을 안 해봤는데 질서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이제 핀테크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우리나라가 사실은 자발적 비정규직 부분에 이제 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김경준 부회장님께서 부산 금융중심지를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궁극적으로 판도를 바꿀 만한 기업이 나와야 된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발표하신 분은 웹캐시 그룹의 회장님으로서 사실 부산이 이제 벤처 캐피탈이나 이런 부분이 시스템이 열악한 가운데 창업 기업으로서 데스밸리를 건너서 올 1월달에 고사하게 상장한 부산 금융중심지로 봐서는 판도를 바꾼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웹캐시 그룹 회장님을 모시고 그 노하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이나 빅테크 활성화에 대해서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웹캐시 이야기를 좀 많이 해달라고 했고 좀 섞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주간 전에 술자석에서 이런 말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인백을 들고 타임머신을 하고 30년을 돌아갑니다. 그럼 그때 뭘 할 거야?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땅 산다니까. 땅 중에서 강남 땅을 산다고 또 은행가에 있는 사람들은 주식을 산다는 삼성전자나 구글이나 애플이나 이런 주식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신 분들에게 선물 하나 준다면 그럼 20년 뒤에 우리의 후손들이 돈 100을 들고 타임머신을 타고 지났습니다. 혹시 뭘 할 것 같아요? 아마 땅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주식 살 것 같습니다. 땅이란 어떤 땅이냐면 지금의 땅은 오프라인 땅, 2차원적인 땅이니까 강남 이런 땅을 사겠죠. 근데 아마 저는 사업가고 그냥 개발자는 아니었어요. 저 사업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런다면 4차원의 땅을 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동차 하면 우버 생각나습니다. 그죠? 생각납니다. 오피스 하면 요즘 서울에서 가장 뜨는 위워크라는 이런 게 있죠. 그리고 하우스 하면 에어비앤비 이런 거. 앞으로 이런 땅을 4차원의 땅을 차지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질 것 같아요. 그중에 웹캐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영수증이라는 키워드를 잡기 위해서 광고 엄청 합니다. 뷰티플레이라는 회사 그리고 그 장부라는 회계장부라는 키워드를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경리라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4차원의 땅을 살고 있는 또는 그
그 4차원의 땅을 갖다가 땅에 투자하는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간단한 핀테크 컨셉부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4차 산업이라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요. 산업과 산업과의 공합이라 생각합니다. 기존의 자동차 분야에 이제 뭐 그런 업의 경계가 무너진다고 합니다. 기존의 자동차가 지금 따져보면 전자하고 비슷하게 되지 않습니까? 전자도 다뭐 서비스하고 운영하고 무인기로 시도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4차 산업은 산업과 산업 간의 공합이다. 그러면 핀테크는 뭐냐? 핀테크도 4차 산업입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산업이 많지 않습니까? 산업이 많은데 하는 사람들의 수직적인 삶, 통로 이렇게 또 서비스 이렇게 분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분류하다 보니까 저희 어떤 사람들이 그 분류 안에서 핀테크나 그걸 어떻게 정의하고 싶어요. 또 플랫폼이라는 걸 정의하고 싶어요. 근데 저희가 필요 없으면 사업 못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돈이 없으면 산업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금융이라는 것은 어떤 수평적인 산업이죠.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도 수평적인 산업, ICT. 그게 저는 산업과 유충되는 게 부합되는 게 핀테크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합니다. 그런 금융이나 ICT가 각종 산업으로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의 경계가 무너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핀테크 전문기업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미래의 금융은 우리는 어디서 금융할까? 아마 한 20, 30년에는 정보에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인터넷 뱅킹 사례가 핀테크 플랫폼은 없는 것 같아요. 비중으로 따지면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게 10% 정도 되고 한 80%가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 뱅킹 사업을 하고 있고 핀테크 플랫폼 40% 정도 그래야 비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몇 년 뒤, 5년 뒤, 10년 뒤는 정부에서 하는 거는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나의 기분이 한번 세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가서 사는 건 10%. 강의는 핀테크 플랫폼에서 금융을 할 것입니다. 꼭 이런 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은행, 제가 동계원 출신이라 제가 은행에 몇 번 들어있습니다. 그중에서 국민은행도 있고, 동남은 부산은행까지 있습니다. 마지막 은행이 부산은행인데, 그 당시 한 30년 전에 은행의 게임은 뭐였냐면 점포수였습니다. 우리 은행의 점포가 어느 위치에 가느냐에 따라가지고 그 점포가 시작됐습니다. 은행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점포 사업이었죠. 그걸 위치 사업. 그러다가 한 15년, 20년 전부터 어떻게 인터넷이 나오면서 바뀐 것 같아요. 이게 아니고 이제 고객 사업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 별로 돈이 안 되는 고객들은 다르고 인터넷을 봅니다. 돈 되는 고객들은 필히 RM 이런 거 아시죠? 기업은 RM이고 이런 기업은 바뀝니다. 그러면 5년 뒤, 10년 뒤에 금융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제가 무조건 이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어느 은행이 생활 속에 업무 속에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생활 속에 있는 업무 속에 있는 여기 그냥 핀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핀테크는 무슨 겐처나 서비스나 토스 이런 거 핀테크라는데 그거 아닙니다. 핀테크는
이게 굳이 궁금한 게 있어.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아마 핀테크가 점점 이렇게 발전된 것 같아요. 지금 이게 핀테크가 나와서 해놨으니까 그럼 중간중간 또 저장고 생기고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핀테크 개념을 솔직히 이야기하고 아까 몇 개씩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좀 볼수기가 같습니다. 웹게시 그룹은 4개의 큰 테마를 갖고 있어요. 계산 안 되는 게 있는데요. 첫째 웹게시는 저도 B2B 핀테크 전문이었습니다. 요즘 경기나라라고 극장 광고 많이 보시죠. 그런 서비스 하는 거니까 어떤 서비스 기업들의 업무 속에 어떤 운영을 할 수 있는 서비스 하는 게 웹게시입니다. 그 다음 쿡폰이라는 회사가 웹게시는 올해 생각을 보면 상장된 회사입니다. 쿡폰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토스 아시죠? 그죠? 토스의 그 ATM 서비스 쿡폰의 방을 타산합니다. 봄에 봄 전체 서비스가 결국에 쿡폰에 방입니다. 웬만한 핀테크 회사는 쿡폰의 정보를 다 갖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에 보면 Y자산 가대가 신용계좌 교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쿡폰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일본에 혹시 라인을 아시죠? 라인에 보면 라인에 전은행 2,700개 계좌에 조회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쿡폰의 계좌 정보를 가져야 됩니다. 지금 하나 외환은행에 보시면 전 세계에 가지 있는 은행의 계좌 자주 조회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쿡폰입니다. 그래서 쿡폰은 어떤 회사냐면 이런 회사인데요. 몇 년 전에 자동차는 휘발유 없으면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2차, 3차 산업이 보면 4차 산업에 있으면 정보가 없으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쿡폰은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를 기름처럼 B2B 회사나 핀테크 회사에 제공되는 회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쿡폰은 옛날 서구시대에 금을 파는 회사가 아니고 청바지를 만들어 주는 시간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쿡폰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냐면 삼성이 현지가 수십만 개 되지 않습니까? 수십만 개 되는데 물건을 납품하고 한 몇 달 사이에 많이 버려요. 그러면 쿠페만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때는 쿡폰의 거래처 정보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배우겠으면 돈이 지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쿡폰 단내에서 보시면 한 500개의 API가 개봉하고 있고 그게 지금의 뱅크 사이트도 마찬가지로 이런 서비스를 받고 있고 이런 쿡폰의 많은 서비스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대비 선제 많이 나가지고 오케이 캐시백의 무서류 대출 이런 것도 쿡폰의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비즈비데이라는 회사는 혹시 부산에 가보면 없어요. 영수증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 간에 영수증은 너무 많잖아요. 법인카드 영수증에 갖다 풀칠하고 있긴 한데 그거 없이 자동으로 ERP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풀칠할 필요 없이 보면 이런 서비스를 하면서 봅니다. 저는 카드 업무가 어떤 지출 업무와의 어떤 경험이 있죠.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지금 이제 중국과 캄보디아 등 일본 및 호주 사무소 베트남 사람들의 어떻습니까? 캄보디아 국민 한 100여 명 정도가 지금 개발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웹캐시가 그간 했던 일들을 보시면 아마 잘 이해될 것 같아요. 웹캐시는 저 중에 한 90%는 제가 직접 쓰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페이지 ATM 서비스죠. 지금 세븐일레븐이라는 좀 찾는 거. 그게 그 당시 1999년도, 2000년도 만들어졌는데요. 그때 은행들이 ATM을 하나 설치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3, 4만 원의 서비스를 얻었습니다. 지금은 한 60만 원으로 가능합니다. 그때가 인터넷 문화를 통해서 펜딩을 서비스하는 펜딩 플러스 가상계좌를 직접 해보겠습니다. 가상계좌 전에도 연계계좌라는 게 있습니다. 증권사들의 서비스 기업 인터넷 뱅킹을 최초로 서비스합니다. 거기에 이제 자원관리 서비스 그러다가 2003년도부터 인터넷 뱅킹 망을 이용해서 하는 자원관리 서비스가 많이 생겼습니다. 기업 자원관리 서비스
부산시도 마찬가지지만 전국의 그 서울시 빼고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공무원들은 다 웨키시 서비스에서 월급을 받아요. 교육기관 전문 교육도 있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건강관리공단이나 이런 데가 보면 전국의 모든 의사, 약사, 취업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집사하고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몇 년 전부터 금융을 업무수로 짓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BTC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한민국 B2B의 일이라고 보시면 B2B 핀테크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융의 변화에 따라가지고 B2C 핀테크가 되고 지금은 B2C 핀테크는 단순 K 위주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라든지 이런 경우 많이 나오는데 B2C 핀테크 회사가 있고 B2B 핀테크 회사가 있습니다. B2C 핀테크라고 다시 한번 참 설명해 볼게요. 개인은 피가 돈이 정해져 나란 피가 있고 저렇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도 나가는 돈이 있고 들어오는 돈이 있습니다. 그 하에서는 어떻게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생활 노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도권 사고를 제가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이거보다 수많은 계산 많이 못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많은 10대, 20대들이 미래의 은행 노인들이 핀테크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은행도 많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단순히 은행에 대한 계좌 정보 제공해주는 정도, 이 정도로 지금 전략하고 있지, 아니면 은행이 주도권 다시 잡아지기라는 건 지금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 같아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은행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마치 동맥 정맥에 피가 흐르듯이 은행의 계좌가 많이 핀테크 어떤 벤서가 있는 데 통해서 많이 쉬운 게 은행이 사기가. 근데 금융기관이 지금 굉장히 오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 편의한테는 가격을 줄이면서 방을 오픈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 벤서들은 가격을 갖다 높이면서 만들어져요. 그런데 제가 은행 같은 경우는 벤서한테는 무조건 하고 일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스나 이런 것들은 같이 쓸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단지 은행의 계좌를 이용할 뿐이고 모계자를 이용할 뿐이고 이런 벤서는 은행의 계좌를 확실히 씁니다. 실제 그래야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개념이 좀 부분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오픈 API로 방을 오픈하되면 저도 은행에 지금 조금 더 문제에 해야 되는 뭐냐면 계좌를 대리자로 쓰는 혜택을 조금 더 높이지고 고작한 편이지만 하지만 빌지나 이런 부분을 쓰게 보면 알로부터 시키는 게 은행을 너무 귀찮습니다. 실제 은행은 돈 주고 받는 거지 않습니까? 안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스토리하는 안에 들어가야 된다. 생각할 수 있다. 저희 회사는 B2C 핀테크 회사 아닙니다. B2B 핀테크인데 B2B 핀테크 회사는 저희가 누구나 잘 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기업도 돈이 나가고 돈이 나가고 기업은 돈이 안 나고 벌지 않으면 기업 좋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것보다 좋은 돈이 많아요. 이게 뭐 빅데이터 은행에서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실제로 은행은 많은 빅데이터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보고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앞에 국민분양을 다 먹는다는 2천만 원이 우야보면 지금 비쌀다. 한도 정도 비싸서 지금 그게 제가 비싸니 롯데지나 미국 수급이 지금 많이 비싸다. 또 중소기업 뭐 이런 거래소 공연이 좀 비싸다. 이거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이제 실제 국민금융공단의 멤버입니다. 관에서 다니는 거예요. 통합지수 시스템, 징수 시스템과 연결되고 급여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관에서 다니는 거예요. 금융은 이 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무에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지금 큰 공공기관부터 시작해 막 들어가고 있습니다. 좀 좋지 않은 공공기관은 아니라지만 좋은 공공기관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진짜 못 삽니다. 그거 진짜 질수 있어요. 롯데제가 물류기업 보면 돈 들어오면 이제 물건 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ERP 메시지 나왔습니다. 물류가 보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극장 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엑셀로 하나하나씩 다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매출도 커지게 되고 업무도 많아지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격리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격리가라는요, 격리 업무 경력이 없어도 사용하기 쉽게 되어 있더라고요. 시간 절약이 정말 많아요. 예전에는 대표님이 일상분기, 일사분기 매출 얼마지? 라고 물어보시면 엑셀 파일 열어서 확인하고 일일이 찾아봤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날짜 넣고 조회하면 딱딱 나오니까 은행 인수분부터 세금 계산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들을 그냥 클릭 한 번으로 프로그램 다 업데이트 시켜주니까 업무가 빨리 끝나거든요. 대부분의 기업에서 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전문적으로 회계를 배우지 않더라도 경력이 없더라도 다 쉽게 사용할 수 있고요. 격리 업무의 최종 결정판 저희가 격리 업무를 기존에 엑셀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걸 거래처 사용자 추천으로 사용을 하게 되었고요. 이거는 저희가 작품 프로그램 다시 봐서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외상대금 관리에 대한 굉장히 스트레스가 없어졌어요. 예를 들면 지출 결제라든지 직원급여, 거래처 외상대금 등은 당연한 프로그램 안에서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합니다. 엑셀로 작업을 했던 업체에서는 격리 업무의 인수인계가 굉장히 복잡해서 어렵고 이 격리라는 초보 격리가 오더라도 인수인계 작업을 굉장히 쉽게 가능했습니다. 격리가 다양한 업무를 해야 되는데 소규모 기업에게는 굉장히 적합한 프로그램이고요. 밖에서도 이동하면서 격리 업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작은 사장님들께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지역공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융이라는 용어가 빠져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업에서 금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금융이 저는 ERP 안으로 다 인베디드 돼가 외국인 핀테크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ERP 속으로 금융이 들어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의 핀테크 플랫폼은 5%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 속에 뭐가 더 많이 들어가냐, 생활 속에 뭐가 더 많이 들어가냐, 그게 아마 엄청난 기업과 물리와 산업을 불문하고 큰 4차 산업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서 사업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소개하면 웨키시는 B2C 핀테크 아니고 B2B 핀테크가 있습니다. 웨키시는 금융업을 하지 않습니다. 금융업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웨키시는 ERP 이런 실제 업무가 아니고 핀테크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런 회사로 계속 성장하고 지금 이제 준비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400만 소상공인 시장을 가지고 7년 오픈입니다. 상공인 핀테크 플랫폼하고 그리고 지금 베트남 캄보디아에 12월 달에 지금 킹덤을 후에 글로벌 판이 매년 한국에 나라씩 이렇게 오픈되는 거지. 감사합니다. 승회장 발표를 듣고 있으니까 옛날에 모 재벌 CEO 밑에서 돈이 그냥 하늘에 둥둥 떠다닌다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웹캐시는 돈의 흐름을
아무튼 아까 우리 오전에 이제 IFC에서 그 비백이라는 분이 암터프리너십을 기업가정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돈의 흐름을 다 쫓아서 암터프리너십을 발휘해서 그걸 기업화한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부산이 이제 금융 중심지인데 금융 중심지 지난 10년을 우리가 평가할 때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부산 금융 중심지의 목표가 뭐였냐면은 국내외의 금융기관을 유치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 제로. 근데 이제 핀테크 시대를 오면 부산 금융 중심지의 목표가 바뀌어요. 그 국내의 금융기관을 유치하는 것보다는 뒤하면은 많은 핀테크 기업을 여기서 만들고 유치하느냐. 그래서 우리 그 부산시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국장님 다 계시지만은 그래도 이제 뒤에 10년에서 부산 금융중심지가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평가의 기준에는 어떻게 이 핀테크 기업을 우리가 잘 여기서 육성하느냐 이런 부분이 망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계적인 발표했을 때 중요한 부분을 빼먹었는데 매출이 얼마나 저는 이제 수술만 지금 수술이다 보니까 1년에 수술만 100시간 정도 하는 거고요. 쿠폰은 한 400일 정도. 비식비는 아침부터 시작이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발표를 마치고 토론으로 가겠습니다. 앉은 순서대로 제가 토론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기환 한국해양대 해양금융대학원장 등을 소개합니다. 영국 맨체스터 대학에서 경영대학 박사를 받으셨고 그 다음에 김영재 부산대 경제학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유니버시티 워싱턴 시애틀에서 경제학 박사. 그 옆에는 오늘 자리를 하지 못하신 우영훈 소장님을 대신해서 BNK 금융연구소 동남권 연구센터를 맡고 계시는 김성주 센터장님을 소개합니다. 그 옆에는 동서대학교 글로벌 경영학부 학장을 맡고 계시는 김홍거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이 팜플렛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발표자가 많은데 제가 오늘 특별히 정성화 본부장님을 모셨습니다. 한국예탁결정원의 정성화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부산시가 아주 완전히 발표는 안 했지만 블록체인 특구로 거의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성화 본부장님이 이 시에 적절하게 블록체인 의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해주실 생각합니다. 먼저 이해한 교수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이해한 교수님은 해양금융 쪽으로도 전문가지만 이전에 벤처캐피탈 쪽으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이제 핀테크의 정말 시작이라고 봤을 때 어떻게 하면은 이런 웹캐시 같은 말씀해 주시죠. 오늘 제가 우선부터 지금까지 세미나 내용을 쭉 들어보면서 제가 느낀 소감은 이게 저희가 제가 서울에서 부산 내려와서 선물 거래소를 부산에 유치하기 위해서 막 노력할 때에 저희들 파생이 돼서 잘 몰랐던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저희가 핀테크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오늘 개인적으로 많이 깨닫게 됐고 또 앞으로 저희가 아시게 기도 연설에서 있었듯이 인물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또 조금 전에 이때 자단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 10년 동안에 부산이 특화금융 중심지로서 해양금융과 파생 발전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10년을 맞아서 이 시점에서는 이런 기술과 금융의
제가 그 이두 교수 제를 소개할 때 그런 이야기 있었지만 저희가 아시다시피 우리 최근에 첨단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실리콘밸리 중심으로 굉장히 우리가 활성화되고 있고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경제가 굉장히 탄탄하고 제조업이 그리고 미국은 앞서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새로운 산업을 탄생시키지 못하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한계점이 있다는 그런 학자들의 연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미국의 경우는 위험을 테이크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리턴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발전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리콘밸리 중심으로 이런 아까 오고 있는 구글부터 그다음에 요즘 오는 넷플릭스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하고 그것이 아마 앞으로 우리 핀테크에도 응용되고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부산은 그동안에 사실 특히 80년대까지 초반까지만 굉장히 우리나라 사전은 경제적 비중이 높았으나 지금 굉장히 많이 그 비중이 떨어져 있고 지금 열악한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건 아마 여러분 잘 아다시피 그 변화하는 그런 시기에 부산의 산업 구조 조정을 제대로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앞으로 새롭게 전개되는 이런 기술 시대에서 우리가 부산이 보면은 이 분야에서 새로운 기업들을 많이 만들고 그렇게 해서 또 부산이 부산민에 살아나는 그런 부분을 가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부산이 약간 블록체인의 특구라든지 이런 걸 계기로 하고 해서 또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이런 투자가 활성화되는 그런 환경을 지금 아시아에서도 많이 돌아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우리 대학을 졸업한 부산 지역의 친구들이 결국 부산을 머물지 않고 서울로 많이 가버리는 것은 부산에 이러한 창업 환경이 되어 있지 않고 또 이런 젊은이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업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하튼 우리가 부산에 좋은 기업을 많이 만들고 특히 이제 오늘 우리 화두가 핀테크 기업이니까 이 핀테크 기업에 새로운 투자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근데 아쉽게도 사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기술 보증은 그동안에 우리나라 그 벤처 기업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 이 본부가 부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산에서 기술 보증이라는 기관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기술 보증 기관을 잘 활용해서 이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도 좀 우리가 모색해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부산의 새로운 10년 금융주식지 발전을 위해서 핀테크를 우리가 새롭게 제시하는 그런 사항에 있어서는 이런 기술 가치 평가에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기관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런데 이러면서도 우리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는 부산에 우리나라 작두사가 한 140개 있는데 부산에는 제가 알기로 한 서너 개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새로운 영역에 대한 어떤 창업이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하고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제 제가 처음에 90년대 후반에 그 벤처기업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는 우리나라 전체 벤처기업이 1000개도 잘 안 되고 이랬는데 지금은 한 3만 7천 개가 지금 데이터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지금 그 중에서 한 2,300개 정도, 약 전체의 한 6% 수준에 지금 머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수치는 어떻게 보면 부산 금융산업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6% 수준에 머물고 있는 거와 비슷한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부산이 지향하는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부산에 있는 그 승관 기업가들이 엔젤로 역할하든지
주도하겠다는 생각을 이런 데이터를 보고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 우리 이런 작업이 되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리스크가 많이 안게 되는데 이 리스크를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조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 장치도 필요한데 제가 오래전에 스탠퍼드 대학을 방문했을 때 보면은 미국에서는 실패한 기업이 오히려 하나의 인덱스에 튼튼하게 남기고 그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또 새로운 창업 투자 자금을 끌어들이는 그런 데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동시에 보험 제도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커버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아마 지금은 제가 제대로 팔로우하지 못하지만 아마 이런 부분들이 우리 중소기업 벤처부가 생기면서 많이 보완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한 벤처 캐피탈 투자 규모가 4,250억 달러, 25억 원이 되고 한 1,400개 사회 자금 제공했다. 3조가 넘는 자금 들어갔는데 이런 부분을 볼 때 아직까지 이런 새로운 기업, 하이테크 기업, 핀테크 기업, 또 하이테크 기업을 본다면 그런 기업의 창업에 상당히 자금이 아직 부족한 실정에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이런 자금들을 좀 더 우리가 모태펀드라든지 만들어가지고 투자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가 이루어진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부산의 경우에 지금 제가 간단한 데이터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취약한 투자 환경이라든지 또 벤처 자금이라든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새롭게 변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 부산 금융휴지가 새롭게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 산업화 시대에 있어서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우리 부산에서 공부한 젊은이들이 여기에서 놀면서 지금 우리 웹캐시에서 좋은 오늘 사회 많은 말씀이셨지만 이런 캐시 플로우를 일으킬 수 있고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어떤 디지털 노마드들이 우리 부산에 몰려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생각합니다. 부산은 우리 바다를 끼고 있는 좋은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부산 국항 재개발에 때문에 거기에 많은 부지가 확보되는데 그곳에 이런 핀테크 기업이라든지 블록체인 기업들이 많이 창업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데 부산시가 노력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던져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해양금융 경우도 핀테크 활력 분야가 상당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핀테크 발전되게 되면 해양금융도 자금 조달에 있어서는 새로운 어떤 방법을 많이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해양금융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이 부산의 핀테크 내지는 우리 각종 어떤 첨단 산업들이 많이 발전하기 위해서 모험 자본이 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 방안을 저희들이 수립하고 집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벤처 기업의 숫자가 이제 구성 비율이 6%, 또 우리나라 우리 부산의 금융산업의 비중이 이제 6%에서 저희가 이제 어떤 한계를 뛰어넘으면은 이제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서 벤처 기업의 수를 늘려야 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 기술 노동 기구 활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김영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부산대표 국정부 김민재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 거죠? 시간 많이 있습니까? 3시에 끝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해야 되니까. 예. 힘드시죠? 그래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발표를 해주신 김경준 대표님께서
중심을 보면서 상당히 좀 과감한 그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왜나 다를까 그 발표 주제도 어쨌든 4차 혁명을 하면 과감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또 우리가 지금 변화되고 있는 모습이 단순한 변화라는 혁신의 개념을 넘어서서 좀 파괴적이라는 이런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듯합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금융이라든지 일생생활에서 엄청난 변화가 매우 크게 일어난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웹캐시의 창규 회장님도 비슷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핀테크가 무엇인가? 이것은 업무 속에서 일상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정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또 수업할 때도 사실 학생들한테 이 핀테크를 어떻게 이야기해 주는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점에서 많이 배웠었고요. 그 발표 주제에 대해서 뭐 짧게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면요. 우리 김경문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핀테크 일반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고 또 예를 들어서 핀테크뿐만 아니라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과연 부산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실 이제 부산이 있다 보면 부산이 어떻게 보면 논의의 중심, 생각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유한 교수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10년 전에 저희들이 용역 보고서를 크게 했습니다. 두께가 이만큼 되거든요. 근데 과연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또 지금 현재는 상황이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럼 핀테크라는 이런 어떤 큰 그룹 속에서 과연 부산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다양스럽게 블록체인 특구가 만들어진다는 다양스럽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딜로이트께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시면 부산과 대한민국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내용 좀 생각하고 저 역시 이제 부산에 대한 그 고민을 많이 했었으니까 앞으로 과연 그 핀테크와 디지털 시대의 처음에 있어서 부산 금융 중심지가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대해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제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과연 금융이 무엇인가, 금융산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 또는 이해가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느끼기에 금융은 뭐 태고적으로 있어 왔던 것이죠. 오랜 시간 전부터. 그렇지만 부산이 금융 중심지로서 금융산업의 발전을 가져오겠다. 이건 좀 최근의 일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새로운 산업,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미시적인 관점에서 많이 해왔습니다만 저희 부산이 정말 이런 거시적인 또는 글로벌 관점에서 어떤 적극적인 대응을 못한 것들이 부산 경제의 추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산업의 발전이라든지 부산이 새롭게 도와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산업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이런 거시적인 관점과 동시에 핀테크와 같은 미시적인 관점을 동시에 추구해야 되지 않는 이런 것이고요. 금융 중심지에서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잘 아시는 대로 뉴욕이라든지 런던이라든지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서 이루어진 자연 발생적인 이런 금융 중심지가 있고 또 잘 아시는 대로 홍콩, 싱가포르라든지 두바이라든지 상하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어떤 정책에서 만드는 중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부산은 어쩔 수 없이 중국이 상하이라든지 두바이나 이런 것을 정책적 중심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무엇을 하는지 그런 측면에서 정말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이런 정책이 일관적으로 수행되어져야 되는데 지난 10년을 돌이켜보면 일정 부분 성과도 많이 있지만 많은 부분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일관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행스럽게 금년 초에 10주년 행사를 하면서 부산시가 드디어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이라는 제안을 했었거든요. 사실 이것도 10년 전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다 나왔던 이야기인데 10년간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고 또다시 나왔었거든요. 저는 정말 부산이 정책금융 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국제금융진흥원과 같이 뭔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런 기관, 기구, 나아가서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기획하고 수립하고 전환할 수 있는 기후가 생겨났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보는 데는 규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2015년 또는 18년 두 번째 소규모입니다. 오늘 지금 하는 건 굉장히 큰 규모고요. 소규모 국제기관 컨퍼런스에서 키워드가 핀테크 앤 규제였습니다. 이 규제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규제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보니까 핀테크뿐만 아니라 드론 산업이라든지 다른 산업에서 정말 매우 획기적으로 발전한 가장 큰 이유가 규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최근에 제기되는 문제, 제기되는 규제에 관한 이슈가 규제 샌박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저는 비록 금융이 매우 위험하고 불확실하지만 그래도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뿐만 아니라 규제 제외적이랄까 규제가 아니라 차별적인 이런 어떤 컨셉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부산 대한민국이 정말 새로운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지 않을까. 마치 80대 후반에 정말 그 이전만 하더라도 부산이 대한민국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힘들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이 규제를 정말 제대로 잘 이해를 하고 적용해 줘야 부산이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무리하면 제가 또 대학에 있으니까 규제도 중요하지만 혁신 역량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그래도 혁신 역량이 가장 많은 데가 대학이 아닌가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부산시라든지 BNK 금융그룹도 마찬가지고요. 각종 금융 관련 지원 기관도 있습니다만 대학의 혁신 역량을 급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산학환경 협의체가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서 운영되기를 바라면서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강의자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BNK의 김성주 센터장님을 모시고 이제 BNK 부산에는 은행이 이제 옛날에 동양은행이 있었는데 우리 석 회장님에게 전신이었던 그 동양은행은 없어지고 부산은행 혼자서 이제 고군분투하면서 핀테크 기업을 육성하고자 굉장히 애를 많이 써오시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여러 가지 이제 안타까움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부산시의 당부 이런 게 있으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김성주 센터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해 주시죠. 예, 저희가 교수님께서 너무 거창한 토론을 말씀하셔가지고 그 정도까지 안 될 것 같고요. 그냥 제가 앞서 이제 교수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장에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오늘 사실 저희들 BNK 금융그룹 직원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 그룹 차원에서도 이런 핀테크 또 디지털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 부산 금융 중심지의 발전, 부산 지역의 핀테크 업체 성장 이런 부분은 저희 그룹의 또 생존과도 밀접한 또 영향이 있고 저희 그룹이 이제 어떻게 성장해 나가고 도약해 나가느냐 하는 부분과도 상당히 좀 관련이 있어서 저희들도 정말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서울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코리아 핀테크 위크라고 이제 지금 사실 우리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핀테크 박람회 서울에서 이제 동대문 디지털 플라자에서 개최했는데 제가 이제 쭉 둘러보면서 여러 가지 좀 고민들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현장에 계신 많은 이제 핀테크 기업 하시는 분들 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나누려고 돌아다니면서 좀 여쭤보고 했는데요. 사실 이제 부산에서 느끼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서울에서 계시는 핀테크 업체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온도차가 크더라고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다 생각이 듭니다. 기차를 이렇게 쭉 타고 내려오면서 오늘 이제 와서 이제 말씀을 또 제가 이제 토론해야 되고 해서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했는데 이제 부산의 현실을 좀 돌아보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부산이 과연 이제 핀테크 허브 부산 금융 중심지로 이렇게 나아가기 위한 여건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일단 핀테크를 고민하시는 많은 업체에 계시는 분들께서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신 게 부산에 과연 시장이 있느냐. 즉 핀테크의 수요층 금융회사는 대부분 다 서울에 있는데 과연 부산에 내려가서 저희들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을 과연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러한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이제 활동할 만한 여건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일단 인력도 제대로 없고 또 돈도 없고 일종의 이제 핀테크 이제 벤처 생태계가 부산에 없는 상황에서 과연
부산에서 핀테크 중심지 또 허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이 현실성 있는 이야기냐 하는 또 그런 지적을 하셨고요. 그리고 아까 이기환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김민주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부산에 이렇게 제대로 된 벤처 투자할 수 있는 어떤 투자 회사들이 제대로 입주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도 사실 서울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이게 부산이 가지고 있는 한계일 수 있고 저희들이 최초의 금융중심지로 지정을 받고 또 육성에 나갈 때 처음에 10여 년 전부터 했던 그런 고민들이 여전히 이제 핀테크라는 새로운 화두를 만나면서 또 한 번 고민하게 되는 이런 부분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거기 계신 분들 중에서 부산 출신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핀테크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여쭤보니까 실제 부산에서 창업을 하더라도 핀테크 창업을 하더라도 기업을 키우고 또 투자를 받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또 서울로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지만 제 짧은 소견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만 결국 대원칙을 그려놨습니다. 저희들 부산 금융 육성할 때도 그렇고 이게 시장이 맡겨두면 결국은 금융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던 핀테크 상황도 결국은 서울로 다시 집중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뭔가 정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뭔가 대책을 강구하고 정책적으로 뭔가 드라이브를 걸지 않으면 이러한 서울에 대한 집중 의존도를 저희 부산이 극복해서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부산이 좋은 지원 시스템을 좀 갖추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핀테크 관련해서 저희들이 핀테크 상황 육성을 위해서 어떤 지원책을 만들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당일에 제가 보니까 코리아 핀테크 위크 할 때 주로 이렇게 이제 이러한 핀테크 업체들 멘토링을 하고 교육 상담을 하고 투자 지원을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핀테크 성장에 대한 프로그램을 정부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단체가 금융위상에 한국 핀테크 지원센터라고 사다법인 형태로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 핀테크 지원센터가 있는데 이게 지금 본원은 황교에 있는데 서울 분원이 훨씬 더 서울에 이제 분원을 두고 서울 분원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가능하다면 금융이라든지 쪽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황교에 본원이 있지만 서울에 분원을 두고 있듯이 부산에도 핀테크 지원센터에다 분원을 두고 분원을 하나 추가로 설치하는 그래서 추가 설치해서 뭔가 핀테크 업체를 정부 단위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기업의 창업이라든지 멘토링하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부산에서도 좀 부산에 있는 청년들, 스타트업들도 좀 같이 고민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핀테크 업체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들이 투자 자금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홍보나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이제 좀 서울하고 좀 홍보 잘했다고 느끼는 게 부산에는 예전에 저희들이 핀테크 말을 하지만 이게 분위기가 좀 이렇게 좀 활성화되거나 시민들의 관심이 좀 집중되는 게 좀 서울과는 좀 다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이제 코리아 핀테크 위크, 핀테크 박람회에서 올해 1회 개최되지 않습니까? 지금 모토쇼 같은 경우는 서울과 부산이 경연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개최를 하고 있거든요. 모토쇼 박람회를. 그래서 그것처럼 핀테크 박람회도 어차피 이제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됐다면 시에서 좀 노력을 하셔서 서울에서 1회를 했으니 내년에는 부산에서 핀테크 박람회를 하고 핀테크 관련된 업체들과 투자자들 또 지역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가는 것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부분은 결국 이제 부산은 금융에 대한 부분에서 금융 베이스가 좀 서울과 비교해서 좀 약하니까 결국은 부산은 인간의 동남권의 제조업 전도시로서 이렇게 이제 지금 성장을 해왔고 그리고 이거 이제 제조업 기반의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부에서 또 부산이 또 다른 성장의 어떤 모멘텀을 좀 찾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보면 결국 이제 지금 앞서 오늘 늘 계속 말씀하셨지만 핀테크냐 테크핀이냐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 기업들이 지역의 산업을 좀 선도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고민하는, 그래서 핀테크 하나만 보고 가지 않고 기술 기업들이 제조업과 같이 연결해서 말 그대로 디지털 테크를 기술을 금융과 또 제조 여러 기업들과 같이 결부해서 좀 나가는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부산이 좀 접근하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정책적 드라이브, 또 기술 기업의 육성, 이런 부산이 안고 있는 고민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박람회 뭐 이런 부분은 결국 이제 오늘 같은 컨퍼런스도 결국 이제 네트워킹이, 부산이 이제 네트워킹이 좀 부족한데 그런 부분은 인위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다음에 이제 동서대 학장님, 김홍배 학장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민배 학장입니다. 준비한 게 많아서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꿈난 건 모범 사례가 될 중국하고 싱가포르의 조세와 규제, 인적자본, 휴먼웨어 쪽에서 이야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부산에서의 과제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아시다시피 정부가 핀테크 업체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조세지구. 잘 아시다시피 센젠 지역에 제나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핀텍 시티인데요. 센젠 홍콩 펀드타운입니다. 성강 펀드타운에서 자산관리회사가 퀀트 알고리즘 펀드 회사, 핀텍 회사가 17만 4천개입니다. 프라이펀드 사모펀드가 4,400개고요. 아시다시피 시진핑이가 홍콩에 와서 우리의 KTX 같은 홍콩 익스프레스웨이를 빨리 놓아라, 다리 놓아라, 지하철, 강구, 강남 다 연결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프라를 갖추면서 핀텍 시티를 만들었습니다. 법인세가 15%입니다. 한국 잘 아시죠? 25%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강력하게 중국을 지원합니다. 중국은 아시다시피 카드에서 카드를 띄워놓고 모바일로 핀텍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뷰런식 중국이 사실은 이렇습니다. 싱가포르는 ICO 규제에 있습니다. 미디어 규제에 있긴 합니다만 인컴택스에서 최고 소득의 브래킷이 있는 22%입니다. 우리나라는 35% 이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세 2010년에 17%입니다. 한국 25%인데요. 싱가포르에 왜 우리 핀테크 업체들이 많이 가느냐? 스타트업 업체에 대해서 20만 불의 싱가포르 달러를 3년 동안 면제해 줍니다. 그리고 외국 업체들에 대해서는 10%, 15% 또 인컴택스를 면제해 줍니다. 이런 인컴택스와 법인세의 감면이 있는데 한국은 매력이 없다. 조세 측면에서 많이 밀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레귤레이션입니다. 핀텍 4.0이라고 부르고 레귤레이션 3.0이라고 합니다. KYC 룰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는 노이어 커스터머에서 노이어 데이터 KYD 어프로치가 필요합니다. 결국 이건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이고 이제 규제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규제할 것이고 누가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에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자금으로 길들여주고 규제로 막아버립니다. 규제가 소비자에게 바람직하고 시장에 효율적이고 정부에게 정당한 규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정부는 만들지도 못하고 개선하지도 못하는 생각입니다. 국회나 정부나 규제 혁신 속도가 늦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이나 핀텍 관련 규제 혁신은 더욱더 느립니다. 논의만 있고 정의가 없습니다. 전자정권법 가상화폐 정의, ICO, 기계세부가 레귤레이션 샌드박스 다 만들었지만 속도는 느립니다. 이런 규제 환경에서 부산의 핀텍 육성 산업의 속도가 과연 있을까? 부산이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되었다고 하지만 아직 확정도 아니지만요. 과연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스타트업을 하더라도 규제 환경에서 물건 만들어봤자 팔리지 않는 건 어떻게 해결할까? 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휴먼웨어입니다. 핀텍이 아까 뭐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비즈니스 환경에서도 조세 규제 문제도 있지만 스템이죠.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스의 고급 하이브레인이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핀텍 만들었다고 해서 글로벌리 한 업체가 되지 못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과신하고 있는 기술을 과신하고 있는 그 학자들이나 또는 엔지니어들이 과연 지금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 정도가 될까? 그것도 의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홍콩 가기대, 홍학 계열의 싱가포르 이런 좋은 대학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뭐 블록체인 학과 고대에 생기고 이렇게 학과가 생기는데 부산 한번 돌아보니까 대학원이나 대학의 커리큘럼을 봤더니 개설된 게 없습니다. 커리큘럼도 몇 개 없습니다. 아는 교수도 별로 없습니다. 결국 부산에 우리나라의 텍스 문제, 인재 문제, 코퍼레이트 텍스, 법인세, 인재 문제에서 과연 핀테크가 되려면 이런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이제 로컬로 가서 부산을 보겠습니다. 부산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규제도 있고 조세도 있습니다. 이제 부산은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기업을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기업을 유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핀텍 산업국 같은 걸 설치하는 과를, 이건 제 생각입니다. 투자 유치과, 금융 규제 정책과 같은 국장은 공무원 전문가를 채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공무원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책 패키지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타임라인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산시 정책 개선, 허브를 만들고 싶어 하시면 핀텍 허브를 만들고 싶어 이런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BNK가 나오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마 이쪽 핀텍을 하게 되면 노조라든지 투자에 대한 단기 수익성 제약가 아마 심각해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생산성 역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한도 많을 것 같고, 근데 결국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스갯소리입니다. BNK 부산행 경남은행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은 노드키를 글로벌리 아시아의 핀텍 은행으로 끝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BNK가 테크놀로지 기업과 제휴를 하든지 인수라든 주식 참여를 하든지 해서 그렇게 나아가지 않으면 혁신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BNK가 갖고 있는 데이터 시큐리티, 모네타이제이션 이런 걸 AI, IoT, 사물인터, 빅데이터를 가치화시켜야 되는데 BNK가 이제 마더보드로서 테스트 베드 시장을 제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방성이 과연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얼마만큼 될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 거래소가 있는데요. 거래소가 중국 홍콩 거래소하고 센전 거래소에서는 알고리즘 퀀터펀드를 육성합니다. 매칭시켰어요. 그런데 우리 거래소는 지금까지 퀀터펀드, 해치펀드 같은 이런 거래소를 육성해 온 게 없습니다. 매칭시켜서 빅데이터를 제공해가지고 마니타이제이션을 하고 있지 않는 소리죠. 중국의 성강펀드처럼 부산시와 금융위가 이 거래소의 수익을 가지고 이런 퀀터 알고리즘 펀드를 키우는 노력이 핀텍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로보바이저 쪽들 생각. 마지막으로 부산시가 이런 걸 할 수 있다. 렉텍 하나의 또 비즈니스, 렉텍 비즈니스를 창출하면서 미국의 금융소비자부 FCP 같은 그걸 유치해서 렉텍 테크놀로지도 발전시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시지만, 추억에서 이제 우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금융 중심지를 보면은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주도, 세쟁이나,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저희가 안 돼서 이제 이게 그런데요. 중국 제가 아마 선정인 것 같은데 30년 전에 특구로 지정이 되고 경제 규모가 10,000배 30년 사이에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구의 이제 매직에 대해서 저희가 기대하는 바가 큰데요. 정서환 본부장님 모시고 블록체인 특구에 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유탁교수원에 근무하는 정성환입니다. 먼저 김경정 부회장님의 발표 그리고 웰키시 회장님의 소신 있는 발표 그리고 여러 패널분들 말씀하신 내용 잘 듣고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조금 더 블록체인 쪽으로 한정해서 그리고 디지털 금융 혁신과 뭔가 연계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는 바대로 블록체인은 분산 원장을 통한 보안성과 그리고 확장성을 가진 경제적 가치를 지닌 어떤 물리적 기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탈중개성과 탈중앙성을 가진
정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지닌 사회적 기술로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리적 기술과 사회적 기술의 속성을 가져서 블록체인 기술은 거래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고 또 데이터 활용을 더 잘할 수도 있고 IoT 기기 간 자율 협업 지원 등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을 잘 지원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이자 범용 기술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파괴적 기술로서의 특징을 가지는 디지털 금융의 핵심적인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 나라의 블록체인 기술의 현황은 제가 보기로는 세계적 수준에 그렇게 뒤처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 나라가 정책적으로도 그 어떤 나라보다도 많이 지원하고 있다고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블록체인과 관련된 세계적인 동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은 마이크로소프트, MS, 아마존 등의 경우에는 서비스형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을 스타벅스라든지 3M이라든지 등과 연계해서 지금 상호 경쟁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글로벌 인터넷 플랫폼 회사들도 블록체인 서비스를 경쟁 중인데 페이스북의 경우에는 스위스의 암호화폐 관련 자회사 리브라 네트워크를 설립하고 암호화폐 리브라를 활용해서 페이스북 내에서 지급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그리고 스타벅스의 경우에도 역시 암호화폐를 활용을 해서 자사의 그런 상품 서비스와 관련된 결제 서비스에 활용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다른 여러 글로벌 기업들도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내지는 디지털 토큰을 활용한 지급결제 서비스를 내놓으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세계 각국 메이저 증권 거래소들의 디지털 자산 거래소 자회사 설립에 대해서 관련 리스트를 보면은 유효 거래소의 모회사인 IC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 벡터를 설립할 예정이고 여기에서 선물이라든지 현물 거래 서비스도 제공하고 여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보스턴 컨설팅, 스타벅스 등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나스닥의 경우에도 나이스의 벡터와 유사한 에리스 X라는 그런 디지털 거래소를 설립할 예정이고 계획이고 여기에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중에 하나인 피델리티가 이제 참여할 예정입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도 비트코인 ETF를 신청을 해서 지금 미국 SEC에서 계속 검토 중에 있고 관련은 되고 있지만 향후 수료 여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드만 삭스의 경우에도 암호화폐 트레이드인 저스틴 슈미트라는 전문가를 디지털 자산 운용 부문 부사장으로 영입해서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금융 상품 출시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JP 모건 그룹도 자사 파트너 금융 회사와의 송금이라든지 작은 거래의 신속성과 저비용을 위해서 JPM 코인의 발행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경우에도 암호화폐 내지는 디지털 토큰을 포트폴리오로 한 펀드의 운영 상품을 만들고 또 국내 판매도 허용을 하고 싱가포르와 홍도 이제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스위스 거래소인 SIX의 경우에도 디지털 거래소인 SDX의 출범을 계획하고 자체 토큰을 이제 발행하려고 하고 있고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증권형 토큰 거래소인 SD 익스체인지가 규제 샌드박스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점에 이제 부산의 경우에도 중기부의 블록체인 규제자유 특구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이제 선정이 돼서 금융, 물류, 개인정보 등 약 3개 분야 12개 과제가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전체적으로는 부산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서 잘 선정되었다고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앞에서 말씀드린
각국의 기술이라든지 제도 동향에 기초한 블록체인 기술의 그 발전 방향과 전개 방향을 예상해 보면서 저희가 블록체인 규제 자유 특구로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인플리케이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블록체인 기술은 암호화폐를 중심으로 한 퍼블릭 블록체인이 이슈였으나 당분간은 공공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활용 연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며, 그리고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퍼블릭 블록체인에 대한 지금보다 더 높은 신뢰와 인식도가 제고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자산은 증권형보다는 먼저 그 제한된 지급결제형 토큰 위주로 발전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신뢰와 투자자 보호와 관련되는 제도와 조화를 맞추면서 장기적으로 증권형 토큰으로 발전 가능성도 저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한 번의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기보다는 상호 그 기술을 확인을 하고 또 현행 제도와의 조화를 가지면서 점진적으로 발전되는 게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서도 먼저 선물이라든지 ETF 펀드 그리고 TLS, ETN과 같은 상품이 출시가 되고 이제 투자가 허용되는 것인데, 이 경우에도 일반 투자자가 아닌 전문 투자자에 상담하는 적격 투자자 대상으로 한 상품 위주로 허용될 가능성이 많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에 그 부산이 그 블록체인 규제 자유 특구라는 기회를 잘 활용해서 세계 각국의 이러한 점진적인 도입 경향을 살펴보면서 싱가포르든 스위스든 홍콩을 능가하는 세계적인 블록체인 기술 서비스 상품 개발, 상품 운영, 그리고 동시에 항상 그 투자자 보호를 염두에 두는 블록체인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를 기대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동향을 소개해 주시고, 물론 부산에 이제 갈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어떻습니까? 이 발표를 듣고 우리 석 회장님 어떤 생각?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산에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교도 부산에서 마쳤습니다. 그리고 은행을 다니다가 또 부산에서 부산대학교 내 7병짜리 창업 지원센터에서 처음 120분 출발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듣다 보니까 저는 학자도 아니고 공무원 아닙니다. 저는 사업가입니다. 사업가적인 측면에서 제가 말씀 좀 드리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최초로 그 학연학부터 실용화시켰습니다. 전자전학 실용화시켰고요. 만약 부산이 없었더라면 지금 티머니 카드는 한 몇 년 뒤가 됐을 겁니다.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저는 핀테크 기업입니다. 핀테크 기술이 그렇게 어드밴스한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융기관이 TCP/IP를 오픈된 지 15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스마트 신호화된 지 1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누구라도 먼저 하면 그냥 최초 선두여야 되는 겁니다. 항상 제가 시원하게 이야기하면 몇 개씩 부르면 세계 최초입니다. 항상 처음 많이 왔습니다. 가상기사 처음 했고 캠핑 멘트는 처음 했고 그래서 제가 부산에 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여러 가지 규제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전 세계적으로 부산에서 최초라는 건 맞아. 아까 그러고 제가 말씀드린 게 하나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부산의 기업들은 영수증 없다. 간단합니다. 한 6개월 정도 시와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싱가포르나 스위스에서 나와서 비치마켓 하시고 이런 거 한번 나서 좋겠습니다. 아니 제가 좀 더 심플하게 사실 여쭤봐가지고 서로 가시잖아요. 결국 왜 가셨어요? 서울에 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산이 웹캐시 같은 기업을 한 100개를 정도 일궈내면은 우리가 이렇게 잘 될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사실 뭐
스프라이에서 뭐를 하나 딱 지원해주면 격시 같은 기업이 한 100개 정도 생기겠다 하시는데 지원은 필요 없고 박세리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부산에서 출발하는 기식을 잘 됩니다. 그러면 저희 후배들이 다 저를 쳐다보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부산시에 드리고 싶은 건 항상 저 이것이 부산시에서 무슨 피드백 같은 게 있으면 불러주십시오. 항상 가겠습니다. 일단 이것이 좀 많이 응원해주시고 그럼 제가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근데 또 홍보는 그래 하고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결국 우리 스타트업이 자라가지고 가기 위해서 우리 지금 수계장님 같은 경우에는 기술을 가지고 계시고 있고 거기다 플러스에서 안터프너십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돕고 갔는데 웨어드에서 스타트업을 키우기 위해서 가장 뭘 하나 지원해주면 잘 될 수 있겠다. 제가 지원받고 싶은 없고요. 저희가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공유는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때가 저희가 대학 같은 경우는 아니라 공유하고 저도 부산시의 기업 기관들이나 이런 은행이나 이런 데서는 키시 그룹을 어떤 서비스나 이런 부분에서 같이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영업 비즈니스 노하우를 근데 딱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참으로 부산시도 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게 뭐냐면 똑같은 곳인데요. 무슨 서비스를 하더라도 아까 한정이 아니고 선국 같은 거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온라인 강의를 찾아서 그래서 약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는 부산시에서 세계 최초로 기업 안에 인수중이 오면서 부산시가 오면서 근시점 오면서 간단하게 하면 부산은과 부산시와 이렇게 상호행수만 합치면 바로 될 것 같아요. 기회드립니다. 다른 뭐 가멘트 하실 말씀. 예. 네. 일부만 말씀드리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게 모두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 뭐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거든요. 아직 이제 그 경로를 모색하는 과정이 있는데 사실상 이제 블록체인 특구라고 부산이 선정이 되었다고 해서 참 너무 반가운 소식인데 제가 사실상 확정 단계라고 하니까 결론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반가운 소식인데 근데 제가 디테일은 모르지만 사실 그게 반쪽짜리거든요. 아시다시피 그게 이제 완전히 되려면 그걸로 어떤 구조가 만들어지고 그걸로 이제 실질적인 어떤 비즈니스를 연결되면 이제 ICO라든지 그 다음에 가야 할 길이 많은데 일단은 여러 가지 것은 그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아무튼 좀 자유롭게 모색해보고 일단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자체로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부산 쪽에 있는 좀 젊은 친구들이 거기 관심을 가지고 좀 다른 지역보다 불과 1년에 먼저 어프로치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런 쪽으로 서로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서로 격려를 젊은 세대를 해줘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여기서 그냥 대충 가면 안 되고 실제로 이제 사실 블록체인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좀 오해하는 측면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약간 ICO가 문제가 생기니까 거의 공주에서 막아버리고 하는데 이건 세계적 트렌드에 전혀 완전히 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중앙정부가 모르는 뭔데가 또 우리 부산시가 더 스마트한 것 같으니까 잘 이해시키고 해서 부산시가 이번에 블록체인 특구라고 하는 부분에 가능성이 많은 부분이 좀 확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잘 살아나가면 의외로 빠른 시간 내에 이쪽에서 좀 앞선 경쟁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 당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됐다고 해서 푹쉬고 끝날 게 아니라 사실은 본 게임은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점을 잘 좀 서로 인식하고 좀 서로 격려하고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이클 링컬들이 사고를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이런 여러 가지 학생들도 많이 그렸는데 핀테크에 대해서 정의가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제가 자장을 설명드리면 사전을 보면은 핀테크 is an industry. 핀테크가 지금 중의적으로 쓰이거든요. 기본적으로 핀테크가 새로운 하나의 산업이고 또 거기서 활동하는 기업을 또다시 핀테크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테크피는 기업
그런 부분이 조금 정리될 것 같고 이제 사실 그 뭐 이게 굉장히 이제 앞으로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래도 이제 다행인 것은 저는 부산시가 이제 이렇게 거푸지 이렇게 하도해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특구라는 그런 큰 일부를 이루고 있고 또 위워크라는 이제 이런 네트워킹 이런 회사와 또 위워크 핀테크 센터를 만들고 그래서 부산이 이때 과는 다르게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지금 앞에 이희길 MBC 사장님이 계신데 그 어떻게 하면은 이 핀테크 산업을 중앙에서 방송사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 굉장히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애정 또 부산시의 지원 또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 또 우리 정강호 이사님을 부산에 참여 모셔야 됩니다. 사실 세계적인 네트워킹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래서 이런 많은 네트워킹을 제공해 주시면은 앞으로 10년 뒤에 저희가 또 이런 자리를 가질 때 돌아보면서 굉장히 조금 많은 성과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오늘 긴 시간 고맙습니다.